안녕하세요. 최선희의 토인비월 이소원입니다. 최선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근데 이 정의가 뭐 큰 틀에서 그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데 그 처벌이 약하냐 강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은데, 분노할 때도 많고, 그런 지점에서의 정의와 관련해서 상담을 공부하신 이소원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y = ax라고 생각해요. a가 반응 계수잖아요. 그래서 투입이 x고 그 반응이 y잖아요. 그랬을 때 1이라는 a가 1이라면 1이라는 잘못을 했을 때 1이라는 처벌이 1이라는 잘한 것을 했을 때 1이라는 보상이, 저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a가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제가 형을 이렇게 슬쩍 밀었는데 징역 1년. 이건 a가 1000.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100분의 1이야. 형을 호들게 팼는데 그냥 가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의 크기가 정의의 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 30대인가요? 취직도 잘안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비상문을 열었다가 그죠? 이게 사회적으로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최대 15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1초 단지 이렇게 확 연 그 한순간 때문에 15년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과연 A는 지나치게 큰 것인가? 아니면 A가 사실은 1도 안 되게 작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시아나 문을 열었어. 그랬는데 15년형이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 죽은 사람도 없잖아. 9명 갔다가 다 풀려났잖아. 어쨌든 했는데 5년도 많은데 무슨 15년이야. 이건 A가 너무 크다. 라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에서 트라우마를 받았으면 아니 30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을 수도 있었잖아. 이렇게 해서 A의 크기는 시대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상대적이고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핵심 논점이다. 그래서 판사가 볼 때는 이건데 검사가 볼 땐 이렇고 변호사가 볼 땐 이렇고 그 집 피해자가 볼 땐 이렇고 가해자가 볼 땐 이렇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 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부터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하면서 중국인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상담한 적이 있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은 경한 것을 중하게 처리하고 중한 것을 경하게 처리한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국민한테 엄청난 위해를 가한 정치범들은 그냥 훈방해주고 가석방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깨를 훔친 사람은 만기 출소할 때까지 다 그걸 하고 가정폭력도 아주 그냥 하는 얄짤이 없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도둑은 쉽게 풀어주고 작은 도둑은 크게 벌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A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Y = AX인데 A가 1에 가까울수록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A에 대한 것은 관점, 시대, 상황,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일에 가깝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뭔가는 있는 거죠. 처벌을 할 건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형이 말한 위의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 형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군한테 영국인이 쫓기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 명은 칼을 뺏고 목을 조르고, 근데 한 명은 총을 막을 수 없어서 연기가 팍 피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게 꿈이었던 거고 옆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거죠. 그래서 영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로 영국 전체가 시끄러웠는데 무죄가 됐다는 거예요. 형사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전에도 몇 번 일본군한테 쫓기는 꿈을 꿔서 아내가 다쳐서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고 해서 의도가 제로다 해서 이게 풀려났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형사법도 의도와 결과, 위해를 가지고 하는데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추행을 했는데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요즘 봐주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만 가지고 또 이야기할 것이냐, 이것도 쉽지 않은 기준인 것 같고, 이래저래 정의란 무엇인가, 뭐 마이클 셀던 교수도 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걸로 아주 센세이션을 전 세계에 일으켰지만, 그 정의가 뭐지? 생각할수록 저는 형 아리송해지는 것 같아요. 네.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justice. 네. justice. 우리가 근데 심판을 judge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좋지.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균형된 판단을 하는 거.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예. 이게 균형을 맞추는 네, 네. 거니까 justice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지금 이 박사가 얘기한 그런 맥락도 거기에서 이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네. 우리가 의라고 하는 네. 그거가 있는데, 의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의는 righteousness를 쓰거든. 네. justice를 안 쓰고 네. 옳은 거야. 옳은 것. 선한 것, 옳은 것, 선한 것. 그거를 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 세상적으로는 저스티스 개념에서, 물론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라고 했을 때 righteousness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네. 네. 바른 것인가, 선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지 않나. 네. 저는 형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의라고 아까 형이 질문하고 제가 대답했던 것은 작은 원 같고 right, 그 옳음, 선이라는 건 큰 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소일 수 있어요. 함무라비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잘못한 만큼 처벌을 해야 된다.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라는 걸 묻게 된다는 맞아. 거죠.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가정폭력이 있어서 굉장히 슬픈 일 중에 하나는 가정폭력 예산의 절반을 법무부로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의 실현이거든요. 아내한테 짐승처럼 때린 남자들한테 뭘 서비스를 제공하냐, 상담 서비스를 처벌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의 관점에서는 합당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법무부 가서 처벌 위주로 하면 그 다음은 이들이 처벌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에 대해서 분한 마음, 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저스티스는 아니지만 라이트니스로 이 사람들을 제 같은 사람이 상담을 해줘서 내가 이걸 실수했고 이걸 몰랐구나. 결국 아내를 불행하게 하면 내가 불행해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 돌아갔을 때 아내한테 폭력을 안 할 확률은 1%라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형이 말한 옳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형이 저에게 알려줬던 바스토이 감옥의 이야기. 그래. 네.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쇠창살에 넣어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생, 그죠? 쓰레기를 재생하는 사업, 그다음에 화초를 키우는 것,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심성,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저스티스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가난한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안락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양질의 서비스를 줘야 되느냐. 그러나 라이트, 옳음 선함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범죄를 할 확률이 1%라도 낮아진다. 그랬을 때 사회적 비용도 훨씬 낮아진다. 그래서 재범률도 엄청 유럽의 평균에 비해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과연 정의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한정되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정확한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 같고 righteousness의 예. 그런 개념적 이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맥락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성경에서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력들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바스토이 이 교도소에서 네네. 우리가 교도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재범하지 않게 하는 건 좋아. 네. 교화라는 건.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생겼어. 그렇죠. 우리가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네, 네. 그 피해를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역시 또 사회적인 노력이 맞습니다. 같이 이루어진다면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우리는 가해자 처벌하는 거 좋아.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상처를 보듬고 우리가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가해자들도 우리가 보듬어 안아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거. 왜 이 박사는 늘 좋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네네. 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선 피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보듬고 그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치유해 나가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것도 용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가 되면서 용서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해자들을 우리가 그 보듬어 안고 용서하고 우리가 다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도록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체벌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은혜 이렇게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잘 작동이 되면 그러면 굳이 율법이 우리가 이 작동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그런 상태일 때 righteousness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형 피해자 학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참 신선하죠. 뭐 이렇게 정의 구현 학회 이게 아니라 피해자 학회예요.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인 것이 필요한가. 이래서 법 전문가들이 만든 학회예요. 참 훌륭한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포커스를 명백하게 규정한 바로 피해자 학이라는 것이죠. 저는 형, 그 아프리카에 그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어떤 부족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1년 뒤에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자식이 친구한테 살해를 당했어. 그러면 온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 피해를 입은 부모에 대한 헌신적인 배려와 위로와 지지와 그다음에 1년 동안 그 살해한 아이의 그 굉장한 참회와 그 사죄와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이루어지게 지역사회가 1년이라는 기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충분히 1년 동안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지지받고
받고 사과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적 그 치유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명사회에서 바로 재판에 가가지고 5년, 7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본다면 형이 말한 정의에 있어서 보다 온전한 모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지혜롭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이 1년 뒤에 재판한다는 것이 말이죠. 이게 네. 나도 예전에는 네. 항상 정의를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스티스 네.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하는 거 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또 나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방금 우리가 피해자 학회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피해자 구제보다는 가해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처벌할까 거기에만 몰입이 돼. 그냥 일단 피해가 당해서 여기서 잡아져 있는데 근데 일단 저거를 저게 죽일 놈이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여기 응급처치부터 해야 되는데. 사실 다리가 무너져도 책임자 처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더 성숙한 사회를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특히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상처가 최소화되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아프리카 부족처럼 그 1년 동안 계속 그런 거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래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에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가해자 처벌하는 데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더 안전해졌느냐 더 정의로워졌느냐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지 않다. 그 생생한 사례 하나를 저희 가족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 해요. 저희 누님이 이제 인권 변호사 활동을 올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성 변호사회 회장일 때 그때 했던 사건 중에 뭐 도가니 사건이라든지 혹은 울산 포항 뭐 칠곡 계모 사건 그 중에 유명한 게 언니가 죽였다고 해라. 근데 자기가 죽이지 않은 걸 누님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구속됐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전문가 면담 인터뷰라고 해서 고모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고모는 변호사로서 하면서 그 한계를 느낀 적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재판에서는 승소했는데 피해자의 삶은 계속돼야 될 때. 그래서 누님은 그 상담 대학원을 가서 2년을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단지 사법적인 것만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님이 그 아이가 뭘 잘하는가를 계속 만났어요. 사건이 끝나고도.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건물에 갤러리가 있잖아요. 갤러리에서 무료로 걔 전시회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전문가의 지도도 좀 받게 해서 미대 쪽으로 진학을 하게 해준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무척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회복적 치유, 회복적 정의다라는 생각. 단지
처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피해로 남아있는 이 아이의 상처는 어떡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만의 하늘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누님의 태도를 볼 때 또 상담대학원도 진학해서 또 공부를 하고 야 이거 되게 훌륭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좋은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네. 우리가 그렇게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간다라고 하면 그 상처가 아무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그 가해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분노가 생기고 정말 이 아주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본인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아물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 가해자의 그런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예. 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마음, 공간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니까 네. 우리가 사실 정의로운 사회는 일반적인 그런 정의에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한다. 거기에 합당한 처벌한다라고 하지만 보다 더 바람직한 우리가 선한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런 선한 바른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정말 처벌이 최소화되고 처벌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것 물론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우리는 또 추구해 나가야 되는 네. 것이 아닌가. 형,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거대한 담론을 우리 일상으로 옮겨올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지혜로운 아버지가, 우리 둘이 형제라고 해봐요. 그래서 때려서, 동생이 형을 때려서 여기 상처가 나잖아요. 형이 동생을 때려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때린 애를 나무란 적이 없대요. 맞은 애를 만져주고, 약을 발라주고, 큰일 났다, 이게 아파서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는 처벌할 필요 없이 일단은 야단 맞으니까 다행인데 자기가 너무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얘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형제 싸움이 났을 때 걔한테 주목을 한다. 그래서 참 이분이 지혜롭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정의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구나 하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예전에 그 이태원의 이 압사 사건 네네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사실 정부나 이런 데서는 피해자 구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막 네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뒤로 보면 흐지부지. 예, 앞에서는 정말 하겠다 그랬는데 별로 안 그렇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랬을 때 정말 다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치유를 했다면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는 사실 어떤 비난이나 문제제기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논의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의로운 사회보다는 보다 더 선한 사회 네. 우리 그런 걸로 가면 좋겠다. 가장 선한 것이 우리를 웃게 한다고 최선희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최선희 선생님의 이런 뜻을 잘 새긴 대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웃게 하는 최선희의 토인비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좌측 지킴이 이성원이었습니다. 우측 지킴이 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